오늘날 우리도 일과 개인 생활, 육체와 정신, 사회적 관계와 내면의 성찰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와 디지털 기기에 많은 시간을 쏟는 현대인들에게 의식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균형 잡히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사암 박지원의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큰 것에 이르라는 가르침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열하일기에서 사소한 일상의 관찰에서부터 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5분씩 명상하기, 가족이나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하루 중 감사한 일세가지 기록하기 등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섯 번째 실천 방법은 지속적인 배움입니다. 조선 시대 유학자들에게 공부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인격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율곡 이이가 강조했듯이 배움은 마음을 밝히는 도구이며 실천을 통해 그 가치가 완성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배움은 마음의 성장과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반드시 학문적인 공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과 경험에서 배우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경험에서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배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실천 방법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개인의 수양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중시했습니다. 자신을 닦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가족, 이웃,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깊이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거창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지역의 작은 모임에 참여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하는 것도 모두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참여와 기여는 개인의 삶에도 더 큰 의미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조선시대 인물들이 그랬듯 내가 이 지식을 단순히 아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지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자칫 그들을 가르치려 들지는 않는지 늘 조심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 한 끼를 나누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위로해 주려 애쓰는 것이죠. 그 결과 나 자신도 한층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불안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편지에 자신이 잘한 점, 개선해야 할 점, 앞으로의 목표 등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조선시대의 명언이나 글거를 나누고 서로의 해석과 적용 방법을 공유하는 소모임을 만드는 것도 마음 수양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선비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다면 주말을 이용해 가까운 산이나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흐름을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장소나 박물관을 방문하여 옛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음 공부의 핵심은 모든 변화는 바로 내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점이며 그것을 성실하게 실천할 때 주변도 함께 변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인들이 직면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마음 치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 혹은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다스렸는지 스스로 떠올려 보시는 과제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조선 명언의 지혜를 빌려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상에서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그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가가다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예상치 못한 마음의 치유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조선시대의 지혜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준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약용의 작은 실천이 될 수도 있고 퇴계이황의 담백함이 될 수도 있으며 율곡이이의 지식과 실천의 조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의미 있는 가르침을 선택하고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치유법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는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지,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 각자가 처한 상황과 필요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조선시대의 지혜 중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치유하는 조선명언을 통해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의미, 감동적인 사례, 그리고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명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자기 성찰과 꾸준한 실천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매우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본래 맑고 밝은 상태임을 알았지만 다양한 욕망과 감정에 의해 흐려질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성찰과 수양을 통해 마음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오늘날 마음 챙김이나 심리 치료의 방법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음의 회복은 거창한 의식이나 특별한 재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특별한 명상법이나 치료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자기계발서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그 해답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하나씩 쌓아가는 꾸준한 성찰과 배움, 그리고 주변과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조선의 많은 인물들은 자기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복잡한 이론보다 일상에서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던 그들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을 치유하는 조선명언을 토대로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과 함께 실제 적용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로, 조선시대에는 마음을 닦지 않으면 누구도 바른 길에 이를 수 없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조선의 통치 이념은 개인의 수양이 가정의 화목으로, 가정의 화목이 사회의 안정으로, 그리고 사회의 안정이 국가의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몸을 닦고 가정을 바르게 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몸을 닦는 것, 즉 자기 자신의 마음과 몸을 바르게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예로 정약용은 여러 저서에서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실학자였던 그는 백성들의 실제 삶을 개선하는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안정되려면 먼저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되어야 하며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결코 무겁거나 지나치게 엄숙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생활 속 습관과 끊임없는 배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특히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연구했는데 그는 인간이 본래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극단적인 주장 대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발현시키기 위한 꾸준한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서 목민심서에서는 관리들에게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가르치면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행정 지침서가 아니라 관리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게 서야 정치가 바르게 된다 라는 명언을 남긴
그는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저서 경세유표와 흠음신서 등에서도 정약용은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책임의 연결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리들이 백성을 대할 때 단순히 법과 제도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닦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 간단히 집안을 정돈하고 주변의 이웃과 적절히 안부를 나누고 매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그게 바로 큰 수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약용의 사상은 그가 강진에서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더욱 깊이 발전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진 그는 오히려 더 깊은 마음의 수양과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는데, 이는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유배지였던 다산초당에서 쓴 수많은 저서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주는 혜택은 마음의 멍울을 스스로 바라볼 용기를 얻고 또 차근차근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간다는 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인식과 정서 조절의 중요성을 이미 수백 년 전에 강조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결국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기보다 지금의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작고 꾸준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가르침을 여러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명상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짧은 일기를 쓰는 형태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 음식에 집중하며 감사함을 느껴보거나 출퇴근 시간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주변 사람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습관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했던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이야말로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둘째로, 이러한 마음가짐은 소위 조선의 지식인들이라 불리는 유학자들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조선 중후기는 학문적으로 매우 활발한 시기였으며 많은 학자들이 성리학과 실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에게 학문은 단지 지식을 축적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자 마음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먼저 올바른 동기로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학문과 실천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처럼 여겨야 한다고 봤습니다. 율곡이인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학자로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학문을 탐구했으며 특히 성리학의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마음을 밝히는 도구요, 실천은 그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여 지식과 마음의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많이 안다고 해서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 있어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율곡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참된 암에 이른다는 원칙을 중시했는데, 이는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함으로써 진정한 지식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학문적 성취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도덕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문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성학지묘에는 학문의 목적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인격 완성에 있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율곡은 또한 이기론을 통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인간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와 기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인간의 마음 상태가 곧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이는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고 올바른 행동도 나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율곡뿐만 아니라 퇴계 이황,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 등 조선의 많은 학자들은 학문과 인격 수양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예절과 태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다듬어 나갔습니다. 이들이 남긴 일기와 편지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곧 말과 행동이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를 돌보고 타인을 배려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이기적 태도를 취하거나 주변을 소홀히 대한 채 입으로만 선을 외친다면 마음의 안정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원칙은 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였으며 진정한 학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대 사회에서도 각종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내면을 살피는 노력에 대한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는 자기계발서적을 읽거나 심리학 이론을 공부하면서도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과 실천의 괴리가 발생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내적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우고 익힌 것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고 결국 그 실천 과정이 곧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타인에게 진심 어린 배려를 베푸는 일이야말로 조선 시대학자들이 남긴 지혜의 핵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가르침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불일치의 해소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은 조선 유학자들이 강조했던 말과 행동의 일치의 중요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조화롭게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면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의 삶과 관계되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작은 실천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심신수련법을 배웠다면 그것을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로 남겨두지 않고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나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천이 하나가 될 때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마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됩니다. 셋째로, 마음 치유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해보면 우리는 조선 시대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담백함이라는 개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화려함이나 과도한 욕심을 멀리하고 본질적인 삶의 가치를 바라보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화려한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끝없는 갈망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고 행복과 평화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조선시대의 담백함은 이러한 현대인의 고민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한 예로 퇴계 이황은 늘 소박한 생활을 중시하며 학문에 몰두할 때에도 지나친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퇴계는 조선 성리학의 대가로 깊은 학문적 성취를 이룬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매우 검소하고 담백했습니다. 그는 높은 관직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년에는 고향인 안동의 도산서원에 응거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의 시문에는 부귀영화를 바라지 말고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자주 등장합니다. 퇴계는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 사계절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속에서 삶의 이치를 발견하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도산시비곡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여유와 평화로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욕심없는 마음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화가 피고 지는 것을 바라보니 세상의 영화는 한낮 구름과도 같구나라고 노래했는데 이는 화려한 세상의 명예와 부귀가 결국 덧없음을 깨달은 그의 통찰을 보여줍니다. 퇴계는 도산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화려한 말보다는 마음의 수양과 일상에서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배움은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거창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보다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퇴계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건강 관리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있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무리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남긴 활인 신방은 단순히 건강법을 넘어 마음과 몸의 균형을 통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넘쳐나는 정보와 물질적인 유혹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이 담백함의 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갈망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며 마음속 부담을 덜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담백한 태도는 결코 무기력하거나 의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맑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내 마음에 집중할 여유를 주어 궁극적으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태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나 대중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자신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대신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를 조차 끊임없이 소비하기보다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에만 자원을 사용하는 미니멀리즘적 접근도 조선시대의 담백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질적 소비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필요와 가치에 집중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삶을 살아가거나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매일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거나 자연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마음의 담백함을 되찾는 좋은 방법입니다.